소수서원 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백석 시인의 8원 서행시초 3이라는 작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제목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도대체 8원이 뭐고 또 서행시초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8원이라는 건 실제 마을의 이름인데요. 아무래도 백석 시인이 관서지방 출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안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 제목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붙어있는 서행은 그럼 뭐냐? 서행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서쪽 서에 갈 행자인데요.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관서지방을 돌아다녔다, 기행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초 3이라는 건 연작시의 세 번째 작품이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제목들을 모두 합친다면 백석이 관서지방을 돌아다니다가 8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행 연작시 중 세 번째 작품으로 이걸 쓰게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턴 본격적으로 시 전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시는 영구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편의로 끊어서 살펴본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자, 일단 차디찬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게다가 차갑다라는 표현 덕분에 피부로 그 감정이 확 느껴지니까 촉각적 심상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게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걸 고려한다면 반영론적 관점에선 이 말 자체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나타낸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건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바깥에, 즉 외부 환경 중에서도 창작 당시의 시대나 사회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럼 다음 행을 살펴보도록 하죠. 묘양산행이라고 했으니까 이 버스는 묘양산을 향해서 가는 걸 텐데 지금은 텅 비어 있다네요. 그럼 승객이 없다는 거니까 쓸쓸하고 황폐한 분위기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이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계집아이 하나가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 계집아이는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의 시적 대상에 속하고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 전체의 비극성이 심화되고 독자들은 더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5줄이 나왔는데요.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옛말 속같이 진진 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350리, 묘양산 150리, 묘양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일단 옛말 속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이 계집아이는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아주 진한 초록색 새 저고리를 입고 있겠네요. 옷차림을 설명한 거니까 외양 묘사라는 건 다들 이해가 되겠죠? 게다가 새 옷이라고 하니까 뭔가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들뜨고 희망찬 느낌이 얼핏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 때문에 이 분위기는 확 바뀌게 되는데요. 손잔등이 거치게 다 터졌다는 건 손으로 되게 힘든 일을 많이 했다는 걸 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한 초록색 새 저고리를 입은 계집아이는 그동안 아주 우아하고 있어 보이게 살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우리는 이 계집아이가 우리 민족을 뜻한다는 걸 미리 스포로 알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 시절 고통받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암시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볼게요. 계집아이는 버스 운전사한테 저 자성으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성은 여기에서 350리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묘양산에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집아이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묘양산 어디쯤에 삼촌이 살아요. 자,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딱 왔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계집아이는 버스에 올라탔지만 불확실한 행선지를 언급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아는 거지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지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삶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되는 편이에요. 자, 이번에는 유리창 밖으로 시선이 돌아가는데요. 일단 시의 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진 주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일단 새하얗게 얼었다는 건 부정적인 느낌을 팍 주니까 이게 고난과 시련의 이미지라는 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유리창을 경계로 했을 때 유리창 안은 힘들게 살아온 티가 팍팍 나는 계집아이가 있는 반면 유리창 밖에는 좀 잘 사는 것 같은 인물들이 서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지인이라는 건 일본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일본인 주재소장으로 보이는 조금 높으신 분이랑 어린아이 2명이 네임, 즉 차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민족이 힘들게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일본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다? 우리 민족 입장에선 가해자다. 시련과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하지만 이 시에선 특히 유리창을 경계로 했을 때 유리창 바깥에서는 이 사람들은 비교적 잘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고난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계집아이와는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라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유리창 안은 부정적 공간이고 유리창 밖은 긍정적 공간이구나 라는 걸 꼭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줄만 더 확인하면 이 시가 끝나네요.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빈 차 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진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네, 계집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네요. 유리창 밖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 처지가 새삼스럽게 슬프게 느껴졌을 텐데요. 여기에서의 울음은 크게 3가지의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에요. 첫째, 과거의 고단했던 삶에 대한 눈물. 둘째, 현재의 이별에 대한 눈물. 셋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의 눈물.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이 좀 특이합니다. 아까 앞에서는 텅 빈 차 안에 계집아이가 하나 올라탄다고 했는데 계집아이나 운전사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버스 안에 계속 있었다 라는 반전이 등장했네요. 자, 그럼 이 어느 한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일단 해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제3의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해석인 거죠. 어차피 이 모든 걸 관찰해야 하는 인물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무대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거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화자를 객관화해서 자신을 마치 타인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화자 이꼴 백석으로 보기도 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는 백석이 관서지방을 기행하면서 쓴 시이기 때문에 백석이 계집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과 동정심이 생겨 함께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제3의 인물이든 화자로서의 백석이든 이 관찰자는 계집아이와 관련된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상상의 내용은 아마 몇 년 동안 일본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도 짓고 걸레질도 하고 애도 돌보면서 식모살이를 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찬물에 걸레를 쳐서 아까 그 손잔등이 다 터지도록 굉장히 힘든 식모살이를 했을 거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시는 계집아이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즉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까지 함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의 전체 주제는 일제강점기 시절 하층민의 비극적 삶과 애환이 될 거예요. 이상으로 백석의 8원 서행시초 3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